이투스교육 평가연구소장 김변진입니다. 네. 지금 재수하는 친구들이 2024인데 2024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체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수학연이 빠지는 거 굉장히 큰 변화예요. 독서 발달사항 빠지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2024에 큰 변화가 하나가 생겼고 2028에 그 큰 변화가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5, 6, 7을 중간에 계속 바꿔가면은 시장이 너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 6, 7은 그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4, 5, 6, 7이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리고 8에서 그냥 뒤집어 엎는 거가 되는 거죠. 뭐 단적으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선택 과목제가 없어져요. 수능 선택 과목제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의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5, 6, 7은 그냥 갈 거예요. 근데 대학들이 세부적으로 변화는 시키죠. 근데 이제 큰 틀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결정적인 변화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 예를 들어서 연대는 면접이 폐지되고 최저가 생겨요. 여기 근데 아무도 해당 사항 없어요. 재학생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는 논술을 부활하는데 고대 논술 부활이 이제 344명이 새로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영향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는 데는 없죠. 아니 냉정하게 그렇잖아요. 고대 344명이 생기고 이게 미칠 여파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갑자기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거나 지금부터 고대 논술을 위해서 논술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런 정보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가 입시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이런 거 없이 얘기하는 게 좀 그러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 344명 때문에 고대를 못 갔던 애들이 고대를 가죠. 그 얘기는 고대를 못 갔던 애들이 간다는 얘기는 걔네가 주저앉았던 어딘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딘가의 자리가 빌 거라는 거죠. 344자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 애가 치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건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언제? 올해 9월 달에. 올해 9월 달에 원서 쓸 때. 그 전까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이 최저가 있는데 뭐 최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 344명을 고대가 갑자기 지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즉 다른 전형이 344명이 준다는 얘기예요. 고대 안에서. 그러면 그 줄어드는 전형은 경쟁이 더 뭐해지게 되는 거니까. 치열해지게 되는 거니까 입결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그 줄어드는 전형을 목표로 올해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이하게 준비하면 되게 심각해질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저걸 다행히 정시에서 줄이진 않았고 수시에서 여기서 다 줄입니다. 그래서 수시 이제 교과 전형이랑 학종이 이제 줄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성대에도 변화가 있어요. 성대 변화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성대가 올해도 자연계열은 다군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도 그거는 갑자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다군이고 왜냐하면 학과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 학과를 딴 데다 어디다 넣기가 그래서 다군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군으로 쟤네 둘이 갑니다. 근데 뭐 올해 정시원서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대가 가나군의 6개 대학 선 애들이 다 중대에서 만나듯이 중대가 다군이 그렇게 이제 많이 돌잖아요. 그럼 성대가 가면은 중간에 껴가지고 이걸 나눠서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대는 머리가 되게 좋아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해요. 저기 다군만. 그러니까 안 돌겠죠. 무슨 얘기냐면 한 과목은 1등급인데 한 과목이 4등급인 애가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학교가 성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대 다군이. 그럼 붙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죠. 돌지 않는 거예요. 되게 똑똑한 거야. 그래서 딱 두 개 학과만 보내보는 거죠. 글로벌 두 개 학과만. 저희 결과 좋으면 이제 2027에 확 보낼 겁니다. 성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쪽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열 안에서 반영 방식이 두 개예요. 그래서 좋은 거 써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수학은 40%인데 어떤 애는 국어를 잘 보고 어떤 애는 탐구를 잘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적을 집어넣으면 이거 둘 중에 두 개를 학교가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더 좋은 점수로, 더 높은 점수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존재하겠죠. 지금 성대가 이제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성대가 이렇게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대가 최초의 학교가 아니라 마지막 학교인 애들이 되게 많다고요. 한양대랑 정반대거든요. 한양대는 처음인 학교가 많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내가 쓰는 제일 높은 학교가 한양대인 거예요. 붙으면 안 빠지잖아요. 근데 성대는 내가 쓰는 마지막 학교가 성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붙고 다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러주면 언제든지 가려고. 근데 얘들이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점수가 처음에 보일 때는 요렇게 형성됐다가도 이게 애들이 빠지면서 위에 애들이 빠지면서 밑에 애들이 채워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훅훅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고 싶은 거죠, 성대는. 근데 이게 좋은 학교여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선호하는 학교여야 마지막 학교가 돼요, 그래도. 무슨 얘기냐면 연고대를 쓰는 애들이 내 마지막 학교가 성대가 돼야 되냐 한양대가 돼야 되냐 했을 때 한양대 아니라 어디를 택한다는 거예요. 성대를 택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그 라이벌 학교에 반드시 그런 게 있습니다. 연대랑 고대도 잘 보시면 처음 쓰는 학교랑 마지막 쓰는 학교가 구분되고요. 성대와 한대도 그렇게 구분되고 중대와 경희대도 처음 쓰는 학교와 마지막 쓰는 학교가 나뉘어요. 달라요. 건대와 동대도 처음 쓰는 학교와 마지막 학교가 다릅니다. 건대는 마지막 쓰는 학교지만 동대는 처음 쓰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동대는 안 돌지만 건대는 많이 돌거든요. 그게 선호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대는 극복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만 이제 힘든 거죠. 이거 예측 가능 점수를 어떻게 잡겠어요, 이거를. 예측 가능 점수를 어떻게 잡으면 저 발표되고 성대 관계자랑 통화하면서 제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우리는 성대 점수 안 낼 거예요. 막 그랬더니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당연하죠. 성대 입장에서는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애들 들어온 거에서 좋은 애들 뽑으면 되니까. 근데 저희는 배치 점수를 내야 되니까 이거 배치 점수를 어떻게 냅니까? 이 배치 점수를 내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한양대도 추천형 전형이 두 개로 분리돼요. 교과랑 종합이랑. 이건 이제 재수생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추천형 전형이 교과밖에 없었는데 교과랑 종합이 분리되고 진짜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양대가 최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최저가 생겼고 최저도 그쵸 뭐 생기면서 2급이면 2개 해도 되는데 굳이 3개 이렇게 3개 합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시하는 사람이니까 당신들보다 내가 이만큼 더 알고 있어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저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이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올해 2024학년도 입시가 있는데 2024학년도 입시가 끝났어요. 그럼 대학들이 생각하기에 A라는 전형으로 뽑힌 애들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대학은 A라는 전형을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애들을 뽑을 수 있는 걸로. 그럼 그 A라는 전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가 언제냐면 2026이에요. 왜냐하면 2025는 작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25는 2023학년도까지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2025에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22에 처음으로 통합수능이 되면서 애들이 최저를 많이 못 맞추고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2024에 바로 적용을 하기보다는 이게 수능이 바뀐 첫 해라서 그런 거니까 아니면 완전히 수능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능 첫 해라서 그런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한 해를 더 본 거죠. 그래서 2023을 더 봤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단적으로 과탐을 한 애들이 인문계열에 많이 와 있는데 얘네가 2학년 때 많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과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남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시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미적 과탐하면 아무데나 다 가는데 확통 사탐하면 왜 자연계로 못 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다퉈 이런 거죠. 필요 없어 다퉈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 자연계 과탐 안 해도 올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과탐에 가산점 줄 거야. 그럼 인문계는 그랬더니 그래 사탐에도 가산점 줄게 이렇게 된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연대가 껴있다는 게 되게 커요. 연대 인문계열에 사탐 가산점이 있고 연대 자연계열에 과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연대가 이거를 발표할 때 되게 뿌듯했겠죠. 이거는 혁신적인 거야 이러면서 막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고 보니까 많아요. 그런 대학이. 발표하고 보니까 그런 대학이 많습니다. 경희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데는 예를 들어 중앙대 같은 경우에 과탐 두 개 한 애가 인문계열로 간다. 그럼 걔는 가산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탐 두 개 한 애는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직 미정이죠. 네. 근데 연대는 3%란 말이에요. 변표에. 그러면 2.1점 정도 되는 거예요. 변표 기준으로 2.1점. 그럼 100분위가 3에서 5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100분위 3에서 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를 연대는 가산점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하는 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조합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과탐의 학습량 때문에 사탐 하나를 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사탐이 워낙 등급이 불안정하니까 과탐을 하나 낄까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하면 여기도 손해고 여기도 손해죠. 여기도 한 과목밖에 붙고 여기도 한 과목밖에 못 받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경희대는 4점이에요. 그냥 더하기 4점. 4%도 아니고 그냥 더하기 4점입니다. 아까 연대 3%면 2.1점인데 쟤네는 그냥 변표에다 4점을 그냥 더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경희대나 중대는 계열이 3개여서 인문계열 있고 사회계열 있고 자연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계열 안에 이제 경영경제랑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경제나 이런 거는 과탐한 애가 와도 이탈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철학과 이런 데는 오면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쪽에는 보호를 하고 그쪽에는 그냥 아무나 높은 놈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빼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연대는 계열이 하나거든. 인문. 그 다음에 국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는 따로 안 주고 아무것도 없고 인문사회 계열은 그냥 사탐 가산점을 그냥 통째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경영을 사탐 2개를 해야만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사탐이 많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서를 쓰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뭔 흐름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변화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모집 인원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 뭐 0.2%밖에 차이가 없는 거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조금 줄었죠. 0.7% 줄었는데 이 0.7% 준 건 아까 고대가 논술에 344명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제 논술이 6% 늘고 여기가 0.7% 정도 주는 거니까 그 구조가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학이 2024의 선발 규모하고 2025의 선발 규모가 거의 뭐한 거다. 비슷한 거다. 그래서 최대 변수는 제 생각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변화가 됐으니까. 예, 수능의 변화가 가장 큰 변수고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초점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잠깐만 하나 보시면 이거 다 떠나서 뭐 이거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수학은 너를 띄지 않아요. 148, 145, 147 이게 표현 점수 최고점 즉 만점을 받으면 받는 점수인데 이거는 너를 띄지 않고 그냥 비슷비슷해요. 근데 수학 국어는 150 갔다가 134, 149 그러니까 149 갔다가 134로 떨어졌다가 다시 150으로 오른 거거든요. 근데 저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49와 150이라는 저 숫자는 비정상적인 숫자예요. 국어에서 표현 점수가 최고점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둘 다 두 지문 이상을 날린 애가 대다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문 이상을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초점은 이때 두 지문을 날린 이유와 이때 두 지문을 날린 이유가 다르다는 게 지금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149, 150이라는 저 숫자만 보면 둘 다 시험이 굉장히 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149일 때 어려운 이유와 150일 때 어려운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 거냐면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기에 제가 색깔로 다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게 여기가 모니터가 좋아갖고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색깔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 이게 독서예요. 그리고 진한색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문학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번부터 17번은 독서고 18번부터 34번은 문학이고 35번부터가 선택이에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문학이 하나거든요. 여기도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문학이 3개죠. 이게 오답률 탑 10인데 그렇다고. 근데 옆에 언어와 매체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하나, 여기 문학이 없어요. 보이세요? 네.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149, 134, 150이에요. 그럼 표현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150일 때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7, 4, 8, 5, 6, 5잖아요. 아니 최고 오답률이 화작도 7, 9, 8, 6, 7이니까 작년이 제일 낮잖아요. 지금 생각 되게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때 두 지문을 날린 거는 그 두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고, 이때 두 지문을 날린 거는 그 두 지문까지 못 가서라고. 뭔지 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1번부터 3번 풀고 선택 35번부터 선택을 풀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8번부터 문학을 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2022 때는 이렇게까지 독서로 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계속 보다가 그냥 종이 쳐. 근데 2024 때는 여기 왔다가 여기를 가고 여기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지. 여기서 걸려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이건데 지금 분명히 가장 높은 난이도의, 그러니까 가장 많이 틀린 문제의 난이도는 낮아져서 오답률이 낮아졌잖아요. 하지만 60%대 오답률을 보면 지금 제일 많거든요. 2024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능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4년 전이나 3년 전까지의 수능은 선생님 이건 시간을 줘도 못해요라는 얘기를 애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선생님 이거는 시간을 줘도 못해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다 시험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쉬운 문제를 한 번에 완전하게 푸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2번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안 틀리니까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이 만약에 저희 학원 다니게 돼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담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면 네가 아는 거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를 좀 꼼꼼하게 다시 점검을 해라. 6월 달까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보시면서 계속 야 너는 왜 어려운 거 안 하고 네가 아는 걸 해.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지금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문학을 안 틀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문학을 틀려서 공부를 해요. 문학을 틀려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학을 완전하게 해서 시간을 아껴서 쉬워진 독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탐구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시면, 이게 수학인데, 수학의 요 색깔은 뭐냐면요, 주관식이에요. 되셨죠?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선택이에요. 이거 있죠?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이게 3점짜리예요. 그럼 뭐가 보이세요, 지금? 이게 뭐가 확 늘었어요, 지금. 3점짜리 문제가 늘었잖아, 지금. 특히 여기를 주목해서 딱 보시면, 저기는 확통은 3점짜리가 여기는 없었고, 여기 하나 있다가, 여기 하나 툭 튀어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미적 선택자들 기준으로 하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갑자기 여기 두 개 되면서 여기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3점짜리와 4점짜리 있으면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4점짜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3점짜리를 어렵게 내서 애들이 덜컹덜컹 하면서 그 마지막 문제까지를 뭐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지금 아세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생각을 되게 잘해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걸 못 푼다고 구박을 하세요? 이건 문제를 잘못 낸 거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걸 왜 냈어, 이거를? 아니 다 틀리는 문제를 내면은 문제 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를 맞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답률 50% 60% 문제를 맞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엄마 아빠도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 킬러를 맞춰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3등급까지가 킬러 난이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어차피 안 풀 건데. 야, 이번에 킬러 쉬웠다며. 그래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킬러 맞춰서 4점이나 쉬운 4점 맞춰서 4점이나 똑같이 4점인데 그럼 쉬운 4점을 더 완전하게 안 틀릴 가능성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시간 남겨가지고 이거는 삐쩍삐쩍 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맞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10분 남겨놓고 14번 문제를 계속 13분 동안 고민하다가 10분 동안 몇 번으로 찍을까를 고민하다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다가 그래 찍어서 맞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초점을 잡아야 되는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데 이게 2022고요. 2023이고 2024예요. 저 표를 보시는 방법은 각 과목에 백분위가 존재하면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그러니까 2022학년도 생유는 백분위 100에 저 끝에가 백분위거든요. 백분위 100에서 88까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분위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점 받으면 백분위가 99였는데 하나 틀리면 바로 얼마로 내려간다고? 94로 내려가고 또 하나 더 틀리면 저기 90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생원 지원에 2024학년도에 100이 없잖아. 저 입시하면서 처음이에요. 탐구원, 과탐원 4과목이 백분위 100이 한 과목도 없는 해는 첫 해예요. 물, 화, 생, 지, 원 과목 4과목이 모두 만점 백분위가 99예요. 즉 만점자가 1% 다 넘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개수를 세면 요 딱 봐도 얘랑 얘는 좀 빡빡해 보이는데 얘는 되게 뭐해 보여요 지금. 근데 벼 보이잖아. 허술해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2022랑 2023의 결정적 차이는 사탐을 보면 2023 사탐은 엄청 빽빽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때 생원 95가 있어요. 생원 95가 있잖아요. 생원 95가 생윤 94 모여 있는데 가는 거야. 똑같이 생으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생원 95가 생윤 94끼리 딱 모여가지고 야 너는 국어가 몇 점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생원 95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간 거지. 그럼 생윤이 야 여긴 네가 올 때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어깨빵을 해야 되는데 어깨빵 하는 순간 지가 튕기잖아요. 그래 성공한 생원 95가 혹은 94밖에 없으니까 99가 오면 이기는데 99는 딴 데 가 있겠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 생원 95가 한 번 성공을 거두니까 친구 생원 95를 부르지. 지원 95도 부르지. 그래도 3은 95는 없으니까 경쟁이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2023은 아름답잖아. 와도 다 버티잖아. 그 딱 보면 이때랑 이때랑 교차가 엄청 다르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 모양이 된 거지. 이거 없잖아.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생윤이. 사문만 효자지. 아무도 100 없는데 사문만 100이 있잖아. 사문만 100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마 다른 데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 지으면 제가 아까 전국의 85% 정도 되는 수능 공부를 하는 애들 중에 85% 정도는 수능 최저 때문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한양대 수능 최저랑 고려대 수능 최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탐구 옆에 괄호하고 1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탐구를 2과목 보는 수능 최저가 거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과목에 탐구 2과목에 10시간 투자할 거를 한 과목에 10시간 하진 않죠. 애들을 그렇게 모르세요. 2과목을 한 과목으로 줄여주면 한 과목으로 10시간에 해요. 애들이. 집에 애들이 그렇디까?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갖고 계시니까 애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2과목에 10시간 공부하던 놈을 1시간으로 한 과목으로 줄여주면 왜 한 과목을 10시간 할 거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상상을 하세요. 그걸. 애들을 이때까지 10몇 년을 키워놓고도 그렇게 모르세요. 애들을. 당연히 노는 시간이 빠지죠. 한 과목으로 줄었으니까 심적 부담과 함께 부담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2과목에 10시간이면 5시간 하던 거를 한 과목으로 줄이니까 한 과목에 7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의 학습 완성도가 굉장히 뭐해지게 돼요.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 결과예요. 문제를 잘못 내는 결과가 아니라니까. 문제를 잘못 내서 생원, 지원, 물리, 화학의 원인 과목이 애들이 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애들의 학습 완성도가 엄청 높아져 이 상태. 그러니까 탐구를 한 과목 보는 수능 최저가 제일 많고 심지어 다 두 개 영역만 봐. 그러면 애들이 뭘로 최저 맞춘다고 하냐면 영어랑 탐구 하나로 맞춘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 공부는 안 하고 탐구 공부만 해요. 그게 지금의 이 사태가 된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탐구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생하고 재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탐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다시 하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으냐면 탐구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이 해왔던 탐구를 더 깊이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탐구를 하는 것보다는 더 생산적인 방법일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새로운 거 하면 재학생이랑 똑같잖아. 졸업생이 재학생이랑 다른 점이 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솔직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2가지구나. 하나는 수능을 봐봤다는 거. 재학생은 상상도 못하는 거를 경험했다는 거.
뭐 그런 거 아는 거 있잖아요.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3교시부터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아는 게 되게 커요, 사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험장에 가면은 아, 맞아. 작년에는 내가 여기서부터 내 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돼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재학생들은 그냥 그게 제정신인지 알고 풀어요. 근데 풀고 나면 지가 뭐 왜 그걸 썼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 하나하고 또 하나는 탐구에서 갖고 있는 차이가 되게 커요. 탐구를 제대로든 아니든 어쨌든 한 바퀴는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탐구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우리 원장님한테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